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 제가 좀 다룰 부분들은요, 단순하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떠나서 제 주위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영상을 오늘 하루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꽤 오랫동안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결국에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차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차 없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은요? 예, 집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못하겠죠? 그죠? 예, 집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집 없이는 사실 살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뭐 물론 집 없는, 그러니까 차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시각이,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각에서는 차 없다 이러면 겸손하고 검소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으로 막바로 직결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시각이 있는데, 집 같은 경우는 집이 없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거주하는 집이 없다 이러면 이건 뭐 능력 부족이 아니라 완전 노숙자로 그냥 취급되는, 그죠? 예, 노숙자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노숙자나 이런 게 이제 좀 떠나서 일단 거주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도, 나라에서도 많이 강력하게 뭐 대출이나 또는 뭐 LH나 기타 이런 것들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삶에서 집안에서 요리도 해먹고 무엇보다도 잠을 또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건데요. 오늘 이 집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다룰 건데요. 먼저 좀 주제를 좀 오늘 정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또 사연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전화는 제가 1년에 정말 수십 건을 받습니다. 수십 건을.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예, 근데 연락이 왔는데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리얼티쌤, 네, 뭐 이렇게 저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을 리얼티쌤이라고는 안 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낙찰 금액이 있잖아요. 네, 낙찰 금액이 대출 근저당보다도 낮을 경우 이거를 저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좀 질문이 좀 애매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상관없는데, 딱 이런 부분이었어요. 나중에 내용을 듣게 되면서 제가 이제 내용을 듣기도 전에 제가 이랬어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 오면 보통은 이런 것이다. 첫 번째, 내 집이 경매 들어갈 때 이런 질문 옵니다. 내 집이 경매 들어갔을 때.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저기 친척이나 또는 동료, 친구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옵니다. 들어갔을 경우, 경매 들어갔을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세 번째는 내가 경매 참여하려고 할 때, 경매 참여하고자 할 때, 그때 이런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참여랑 네 번째는 뭐더라? 내가 경매 참여하고 내 집이 경매 들어가고 친척 동료고 뭐 내 주위에서 질문할 경우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아까 이제 다 썼는데 다 까먹었네. 그래서 딱 이런 경우예요. 뭐 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죠. 그랬는데 이분은 제가 좀 잘 알아요. 제분은 좀 잘 아는 분이라서 여성분이신데, 이분 사실은 뭐 저기 남편분께서 저랑 또 친구예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네. 예, 친구가 또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친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매 참여하고 지인이 경매 당하고, 아는 사람이 또 경매 당하고 있는 경우, 진행 중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내 집이 경매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되게 성실한 친구예요. 되게 성실한 친구고, 그런 친구라서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고, 또 이 친구의 집안, 그러니까 집 장만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그리고 조금만 알고 있어서 뭐 많이는 아닌데, 그래서 뭐 그럴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데, 아니나 다를까 내 동료분께서 경매를 지금 당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사례더라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인 즉슨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께서요, 오피스텔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살아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인지를 해두시고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꼭 알고 계셔라.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와요. 1년에 수십 건이 와요. 저에게. 안타까운 사연들이거든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에 뭘로 살고 있느냐. 내가 내 집이 아닌데 살고 있는 전세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기초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집에 살 때는요. 보통 매매를 해서 내 집 살거나 또는 전세로 해서 목돈을 주고 내가 이 집에 그냥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만기가 되면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면 그 돈을 그대로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세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내가 보증금의 일부를 주고 아주 조금 주고 매달 렌트비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유일하게 전세 제도고요. 다른 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집주인은 내가 가진 이 저당 물건 부동산을 빌려주고요. 대여로 빌려주고 그리고 나는 돈을 빌려받는 경우입니다. 돈을 빌려받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돈을 돌려받고 이 돈을 보통 2년 계약 기간을 많이 합니다. 이건 통상적인 부분이지 확정된 건 없어요. 2년 계약을 하고 만기 뒤에 전세를 돌려주면서 이 사람은 퇴거, 즉 집에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세라는 거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어떻게 법을 바꿔놓고 내려오냐면 2+2라 해가지고 2년을 살고 2년을 더 갱신 청구권 써서 살겠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전세자가 즉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누구라 얘기 안 할게요. 서울시장 후보 나왔던 어느 분이 임차인하고 임대인도 몰라가지고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게 임차인이겠죠. 그래서 예, 임차인 뭐 이런 경쟁의 구도가 있었는데 이게 임대인이 뭔지도 모르고 임차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시장이 돼가지고 뭔가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유 정말 힘든 것이죠. 아무리 그 의도가 좀 좋다 해도 뭐 그랬던 거가 있었죠.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임차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임차인이 2년을 살고 내가 2년을 더 살겠습니다 라는 권한을 쥐어준 겁니다. 권한을. 누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 임대차 보호라고 해가지고 권한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세금에 6천만 원을 살고 있어요. 전세금 6천에. 그럼 이 6천에 0.05 곱하면 5%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 5, 30이니까 6,300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게 임차인의 권한이 생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이 빠져나갈 구멍은 다 줬어요. 임대인이 만약에 임차인하고 통화할 때 내가 들어가 살 테니까 그냥 나오세요. 내 6천만 원 내어줄게 라고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2+2 행사를 못하고 2년 살고 나와야 되는 부분은 빠져나가게끔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협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임대인에 들어가 살 때가 나오세요. 이러면 임차인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돈으로. 그래서 그냥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시세대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 시세가 지금 8천이니까 8천 주세요 하면 6,300이 아니라 8천만 원을 맞춰줘야 되는 이런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보기 좋은 것처럼 마치 이렇게 보호는 하지만 실상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그런 걸로 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딸려올 수밖에 없었던 과거 5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가 뭐냐면은 착한 임대인이라는 법을 다시 만들어서 임대인이 만약에 5%를 한다 그러면 대신에 임대인이 이 집을 매도할 적에 팔 때 시세 차익이 나면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양도세 낸다고 합니다. 이 양도세를 많이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임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고 좀 그렇게 하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자, 다시 좀 더 돌아올게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어려우실 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관건은 뭐냐면 전세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유의하세요. 이제부터 본론 들어갈 거예요. 또 핵심 들어갑니다. 전세를 들어가려고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A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건마다 다르지만 이건 아파트이고 또는 아파트이고
다세대, 한마디로 빌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들. 즉 등기를 뗐을 때,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요, 등기를 뗐을 때 이게 집합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집합 건물.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등기를 떼잖아요. 부동산 등기를.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뭐뭐뭐뭐 제1층 제102호 이렇게 나오죠. 요거 등기를 떼면은 여기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데, 여기 집합 건물이라고 돼 있죠. 집합 건물. 즉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하고요, 건물하고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등기사항에 여기 토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는 그다음 표제부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몇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건물은 옥탑방을 포함해서 4층으로 총 구성된 다세대 주택, 즉 빌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등기를 딱 뗐을 때 집합 건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집합 건물 이렇다는 얘기는 주로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 중에 방금처럼 102호 이렇게 적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102호 이렇게요, 적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호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집합 건물은. 예. 근데 집합 건물 같지만 아닌 거가 있는데요. 비슷한 거가 있죠. 바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다가구는 뭐냐면은 한 건물에 호수는 있어요. 101호, 102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103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여러 사람들이 세입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빌라가 아닌 거. 한 통건물이라는 거지. 이런 경우는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풀어줄 건데, 오늘 사연을 들었는데 전세로 들어갔는데 얼마에 들어갔냐면 7,500만 원에 들어갔어요. 이거를 이제 사연을 이제 그 전화로 저한테 상담하신 분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절대적으로 함구할 거예요. 7,500만 원에 들어갔는데 이 7,500만 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집값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집값이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예, 1억 5천만 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서 등기도 볼 줄 모르고요.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삐까리 천지니까 대한민국에 제발 좀 구분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전문가라 하면서 등기도 볼 줄 몰라. 그러면서 지가 전문가래. 그래도 돈 뜯길 뻔한 사례 또 있어. 아, 겁나 많아. 너무 많아. 1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에요. 이게 매매 가격이에요. 아셨죠? 매매 가격. 근데 전세 가격이 있는 거라. 그죠? 전세도 가격이 있고 시세가 있어요. 예, 시세가. 그런데 이 전세 가격 시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래요. 전세가는 1억인 거야. 이 아파트가, A 아파트가, 알았죠? 예, 뭐 또는 A 빌라가, A 오피스텔이 매매가가 1억 5천이고 전세가가 시세가 1억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집을 들어가려고 등기를 딱 뗐더니, 등기에 이 1억 5천만 원 현재 시세잖아요. 이게 현재 시세죠. 현재 시세. 여러분, 시세는 항상 바뀝니다. 시세는 항상 바뀌어요. 현재 시세가 1억 5천인데 여기에 근저당 대출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저당이 뭐냐면 뿌리근자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근, 즉 부동산, 이 근자, 이게 부동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당 잡혔다. 즉 대출, 누군가가 이걸 저당 잡아놨다. 그죠? 돈 빌려주고 잡아놨다. 이러는 거예요. 근저당이 있을 수 있고요. 가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주로 은행이나 행정기관이나 금융단체에서 돈을 빌려받고 이걸 담보로 잡는 것이고요. 가압류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받고 이것을 압류로 일단 잡아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그 차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차이는 많이 없어요. 실전에서. 이렇게 됐을 때 1억 5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대출이 봤더니 여기 등기에 딱 봤더니 은행에서 KB은행, 예를 들어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협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신용협동조합, 뭐 신협, 뭐 어쨌든 대출 또는 가압류가 홍길동 해가지고 뭐 6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은행, 뭐 KB은행, 신협, 뭐 이런 게 등등등 있는데요. 이런 거가 있을 때 홍길동한테 내가 6천만 원을 가압류로 잡혀 있어요. 어? 홍길동으로
그러면 이거가 홍길동 6천만 원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세를 1억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1억에. 근데 홍길동한테서 이 날짜를 보니까 지금 보시면 등기사항에 날짜가 얘는 없네. 얘는 없고 등기상에 돈 빌려줬으면 돈 빌려준 날짜가 기재가 됩니다. 예. 근저당 건물 등기 한번 볼게요. 이건 좀 배워두셔야 돼요. 인생 살면서 꼭 배워둬야 되는 부분이다. 예. 조금만 배워두세요. 안 그러면 정말 몇 천만 원 사기 맞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잠깐 날짜까지 나와 있는 게 없냐 왜? 날짜까지. 자, 임차 보증, 주택 임차권 뭐 이런 것도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날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충 여기 볼게요. 경매 비법 뭐라고 카페 어디로 들어왔네요. 여기 보면은 접수 이렇게 돼 있죠. 2009년 2월 3일 그다음 등기 원인 2009년 2월 3일 이렇게 돼 있죠. 2017년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 해 년도에 적힌 거 방금 2017년 2019년 이렇죠. 그 2017년도 당시에 뭐가 돼 있다라는 얘기야? 근저당이 되어 있다. 즉 이때 돈 빌렸다 이 얘기예요. 2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저당 이렇게 날짜 돼 있고 옆에 어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억 2천을 빌렸다 이거예요. 자 그럼 질문.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1억 2천을 빌렸다 이랬을 때 우리은행에서 1억 2천 빌렸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은행에서 실제로 빌린 돈은 얼마일까요? 빌린 돈은? 실제로 빌린 돈은 1억입니다. 실제로 빌린 돈은 1억입니다. 예. 1금융권이라 그러죠. KB나 우리나 그 다음에 신한은행 이런 1금융권 있죠. 하나은행, 우리나라 5대 은행을 비롯한 기업은행 이런 데는 1금융권입니다. 이런 데에서는요. 근저당 잡을 때 최고 맥시멈 근저당 그러니까 대출 금액의 대출 원금의 120%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빌려줬으니까 1억 2천을 잡아놓습니다. 여기. 그러면 등기 때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채권 최고액 1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집은 1억의 전세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들이 문제야. 부동산들이 이 못됐고 나쁜 것들 뭐라고 하냐면 돈 없는 그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젊은 층들 주로 이런 전화 오면 다 20대 중반 후반 뭐 정말 나이 많아야 30 초반이야 정말. 꼭 알아야 돼. 애들이 당해. 애들이 애들이 돈 먹이 얼마나 힘든데 진짜 막 화가 막 나. 이런 거 들어보면 마음이 아프고. 근데 대신 싸워주고 막 이래. 싸우다 보면 또 성격 다 베리고 또 막 아휴 막 이런 건데 정의를 위해서 싸우긴 하지만 좋은 건 아닌데. 자 어쨌든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1억인데 전세 시대가 있는데 얘네가 돈이 없잖아. 근데 전세로 살고 싶은 거야. 왜? 돈 모으려고. 젊은 층들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사장 믿은 거거든. 이 사람들은. 그 부동산을 믿는 게 뭐 화근이야. 그 부동산한테 가서 사장님 저 돈이요 7천만 원 있는데요. 저 울먹울먹 저 전세 살고 싶어요. 뭐 이러는 거지.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있어. 마침 전세 시세 1억짜리가 있는데 7천만 원에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눈이 휘동그레지겠죠. 울다가도. 그죠? 그래가지고 저 그 집 들어갈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집 들어갈래요. 이래가지고 7천만 원을 들어가는데 이 젊은 들어가는 사람이 근저당이 뭔 줄도 몰라. 그냥 그러면 이제 등기 때서 이제 그 부동산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부동산 입장에서는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근저당이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고 심지어 특약사항에다가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근저당이 있음 해가지고 근저당 채권 최고액 1억 2천이 설정되어 있는 거 있음 알고 들어가는 것임 뭐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특약사항에다가. 그러면은 그래놓고서는 저기 젊은 층들이 뭐라 하냐면 젊은 층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집주인분이 돈도 많아. 아파트도 많고 가진 게 많으셔서 아유 이건 문제 없어. 거짓말하지 마. 제발 좀 거짓말하지 마. 그건 속된 말로 얘기할게. 구라야. 거짓말이라는 표현보다 이게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구라야. 구라. 그야말로 구라. 진짜 못된 것들이야 이거. 야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또 화가 나오네. 야 돈이 그렇게 많은데 1억 2천 왜 안 갚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문제라고. 진짜 여기서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특약사항에다가 근저당 말소 조건이다 이랬어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이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지금 오늘 사연 들어온 건 이래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주면 되지. 그래서 네 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저당 말소를 안 한 거야. 누가? 집주인이. 이분께서는 집주인한테 계좌이체를 한 거예요. 돈을. 얼마를? 7천만 원을. 그 집주인은 그 7천만 원을 받았으면 이거를 은행에다가 우리은행 이러면 우리은행에다 이렇게 상환을 해야 돼요. 부분 상환을 해야 돼. 7천으로 1억 2천을 다 상환하지 못해도 이거 다 상환해야 됩니다. 예, 상환해야 됩니다. 근데 상환을 안 한 거야. 그 집주인은 그 7천만 원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집주인이 집값이 얼마고 했어요? 1억 5천이었죠.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집값이 1억 5천이었죠. 근데 대출을 1억을 받았었죠. 원금 1억 받았잖아요. 그쵸? 이 집 살 때. 근데 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대출 1억 받았으니까. 내 돈 5천 들어갔죠? 그죠? 내 돈 5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억 받쳐가 1억 5천 산 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지금 7천 받았죠? 그러면 얘는 지금 들어간 돈이 5천인데 7천 받았잖아. 그럼 플러스 2천 난 거지. 그죠? 얘네가 부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집주인이. 이게 부채라고 개념이 안 해, 그냥. 그리고 집주인은 잠수 탑니다. 전화번호 바꿔버린다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전화번호 바꿔요, 쌤? 2천만 원이 말이 1억, 예를 드니까 1억 2천. 이게 만약에 1억 2천이면 어떡할래? 잠수 탈 사람 한둘이냐? 그럼 2천만 원이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집주인은. 그죠? 이거 은행 이자 갚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행 이자를. 은행 이자가 있으니까 매달 대출 나가니까 이자가 나가는데 매달, 매월. 그쵸? 안 갚는 겁니다. 안 갚으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 1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자도 안 내. 그거 회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집을 경매 갖다 넣어버려요. 이 집을. 경매 넣을 수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했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은 뭐 법원 판사한테 저 억울해요 판사님 이 얘기 해봐야 아무 씨알이도 안 먹혀. 법이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 씨알이도 안 먹혀. 아니 중개사 끼고 안 했어요? 중개사 끼고 했는데요 저 이거 돈 어떻게 해요? 저 이거 경매 들어갈 일 없다 그래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판사가. 모르는 게 죄야. 모르는 게. 그럼 부동산한테 이거는 이제 또 별도의 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처했어요. 별도로. 근데 이게 결국엔 소송 들어가서 이제 싸워봐야 되지 알겠지만, 갚는 조건으로 만약에 특이하게 썼어요. 근데, 안 갚았어. 그렇다면 이제 한번 해볼만 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이거를 그러면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사전 방지. 자,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이렇게. 잠깐만.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1억 5천이죠, 얘가요. 얘가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가. 그럼 경매 들어가면, 얘가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이 되겠어요? 얼마나 낙찰이 될까? 1억 2천이면은 되게 잘 낙찰된 거예요. 뭐 누가 뭐 경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뭐 반토 막 이런 거 없어. 여러분 이런 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건 좀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없어 하여튼간. 예? 1억 2천 이 정도면 싸게 건지는 거라고요. 투자하는 사람이 이거 1억 2천에 건져서 1억 5천에 판단 말이에요. 3천만 원 버는 거라고요.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수익 좋아요. 예. 집 한 채 그냥 잡았다 풀면 3천만 원 버는 거야. 뭐 이렇게 버는 거거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강사들 중에는 경매 전문가 이러면은 진짜 리얼티가 또 손꼽지 않습니까? 뭐 전문가들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전문가 선배들이 인정해주고. 예. 제가 그런 거 좀 많이 했죠. 또. 그 1억 5천, 1억 5천, 1억 2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2천이 낙찰이 됐어요. 그럼 1억 2천이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찰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낙찰자가 있어요. 이 낙찰자가 이제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내요. 잔금을 내면 뭐 대출도 돼요. 예, 경락잔금이라 해서 경락잔금 대출이라 해서 경락자금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1억 2천 다 해주지 않고 물론 일부 대출해주지만 어쨌든 1억 2천을 내요. 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1억 2천을 내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그 돈을 받아요. 실제로 법원에 내는 거예요. 집행관 쪽에다가 내고 나면은 법원에서는 경매 비용이 그동안 있었어요. 케바케예요. 건수마다 다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한 200만 원 전후로 뗍니다. 이 정도 떼면 나머지 1억 1,8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1억 1,800만 원에서 누구를 선순위로 주냐면 근저당이 먼저 있었죠. 등기 뗐더니 아까 2017년에 뭐 예를 들어 7월 9일날 근저당 설정했고 내가 전입으로 들어온 거가 이 집에 들어온 거가 전입 신고한 거가 2018년 예를 들어서 뭐 8월이라 합시다. 8월 20일. 그럼 얘가 더 먼저죠. 그죠? 그러면 얘한테 얼마를 줄까요? 얼마를 줄까요? 1억 2천이었고 원금은 1억이었죠. 얼마를 줄 것 같아요? 예.
최대 1억 2천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원금 1억 빌려줬잖아요. 아니죠. 그동안 이자 못 받았죠. 그리고 연체이자가 또 붙습니다. 대출 받을 때는 연체이자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합해서 돈 돌려받는 그날까지 배당 종기라고 합니다. 배당 종기일. 말 그대로예요. 배당 종치는 그날까지 해서 돈 다 받아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억 1,500을 받아가요. 이 사람이래. 이 은행에서. 그러면 여기서 1억 1,500을 빼죠? 그럼 얼마 남아요? 300 남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세입자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얼마예요, 얼마? 아까 7,500이었죠? 그럼 이 사람 300만원 받고 나가는 거야. 헐. 나머지 7,200은 그러면 소송 따라가서 뭐 소송 걸 수 있나요? 소송 못 걸어요. 소송 못 겁니다. 걸 수 있는 건덕지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자산을 추적할 수도 없고요. 그냥 7,200만원 날라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노동으로 7,200을 벌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겁나게 큰 돈입니다, 정말. 못 벌어요. 노동 7,200으로, 노동해가지고요, 부부가 7,200 모으려고 그러잖아? 애 하나 키우면서? 몇 년 걸리나 봐봐. 진짜 엄청난 큰 돈이에요. 이게 투자하거나 저같이 뭐 이렇게 막, 사업하거나 큰 사람들, 그 부동산 빵빵, 돈 7,200만원 뭐, 한 방 땡기면 몇 천만원, 뭐 이렇게만 하지? 일로 이걸 접근해. 노동으로 접근해봐. 이거 완전 공산당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요즘 여름인데 땡볕에 나가서 7,200만원 벌라 해봐라. 진짜야. 뭔 짓을 해도 못 버는 돈이야.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나라에서 소액임차 보증이라는 거에 있어요. 소액임차 보증. 소액임차 보증. 또는 뭐 최소임차 보증금이라고도 합니다. 최소임차 보증금 뭐 이렇게 소액임차 보증 뭐 최소임차 보증금 보증제도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그 소액임차 보증이 있는데 이 소액임차 보증에 한해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선순위로 둡니다. 소액임차 보증금 이거 나오죠? 소액임차 보증 이렇게 나와요. 이거가 표가 3년마다 갱신됩니다, 여러분들. 지역별 이렇게 나오는데요. 3년마다 갱신돼서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매학원이나 뭐 카페 같은 데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거 보면 돼요, 여러분. 저도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보면서 하면 되는데요. 보시면 야, 왜 없냐 이렇게. 어디 갔냐? 예, 보자. 야, 어디 있어? 아이고. 여기 있다. 이걸로 한번 봅시다. 예,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은, 여기 나오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그렇다. 2016년, 2018년, 뭐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또 업데이트가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3년마다 보통 갱신돼, 여기 2년마다 됐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인지 봐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게,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얼마까지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도 나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울특별시가 현재 얼마래요? 1억 5천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법 제외에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밖의 지역 6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보시면은 안산, 광주, 파주, 이천 및 평택은 7천만 원까지고 광역시에 따른 과밀 억세권 지역에 포함된 군 지역 제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고 현재는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내가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근저당 기준입니다. 근저당이 2017년 7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죠? 2017년 7월 9일날 근저당 설정됐죠? 그럼 근저당 설정된 때 당시에 그 지역의 소액임차 보증금이 얼마까지 보장이 되느냐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은 22년도 현재 8천만 원이래요. 현재. 근데 지금 들어갔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내가 이 전세로. 근데 내가 만약 4년 전에 들어갔어. 근데 4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이다. 그럼 6천만 원 만약에 초과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6천만 원 초과되게 내가 전세를 들어갔다 이거야. 전세를 예를 들어서 내가 7,500에 들어갔어.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나는 한 푼도 보장을 못 받아요. 여기 300만 원도 못 받는 거야. 그냥 다 날라가요, 이 돈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돈이 6천만 원 이내에 있다 이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900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그럼 5,900만 원을 다 보장받는 게 아니라 6천이다 이러면 이 이내에 된다 그러면 5,900만 원 이내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5,900만 원 이러면은 초과가 됐잖아요. 그죠?
초과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이내야. 죄송하다. 이내. 잠깐 지금 영상을 잠깐 중지했었어요. 죄송해요. 이내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야. 이내에 있다. 이러면 그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는 보장된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거 표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근저당이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다 이겁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내가 2016년 집을 지금 들어가려 했더니 2016년 근저당 설정됐을 때 당시에 1억 원 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증금이 그러면은 내가 근저당 설정된 당시 그때 보니까 근저당의 선순위가 2016년이야. 근저당이 제일 먼저 설정된 거가. 그랬을 때 나는 얼마를 들어가야 되냐면 그 당시 1억 원 이하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3,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7천만 원에 들어갔어요. 내가 7천만 원에 들어갔어요. 전세를.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400밖에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배당을 받냐면 아까 여기서 1억 1,500에 1억 1,500에서 1억 1,500에서 은행에다가 먼저 돈을 준다 그랬죠. 그쵸?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소액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보증을 해줘야 돼. 어느 정도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 주기도 전에 제일 먼저 최소 임차 보증금 또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 보증금 뭐 이렇게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돈을 줍니다. 얼마를?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얼마? 6천만 원. 근데 광역시는 얼마? 아까 해당되는 금액.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얘기해야 돼. 이 표를 보고. 그래서 광역시는 2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건 거야. 2016년에. 근데 2018년에는 얼마다? 2천만 원. 바뀐 거 없어. 그 밖에 지역 지방은 1,70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최근 표를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데에서 요런 데에서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겠다.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광역시 현재 얼마래요? 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역시에 따른 과밀 억세권 지역 포함되는 지역과 군 지역 제외해서 7천만 원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인천광역시도 있네요. 인천광역시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있고 이래요. 그리고 뭐 그 밖에 지방 같은 경우는 6천만 원까지다. 그럼 6천만 원까지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뭐 6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근저당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가 되시나? 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저당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소액으로 받아봤자 어쨌든 나 손해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7천 아까 500에 들어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았어. 4천만 원 어쩔 거냐는 거지. 마이너스 4천만 원 이거를. 소액이어도 소액 바운드 안에 들어왔어도 8천이라고 칩시다. 그럼 8천이니까 3천만 원까지 보증해 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머지 돈 5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쌤 3천만 원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애초에 3천 다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초과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디 전세를 그렇게 놓으려고 하나? 그렇게 안 놓으려고 그러지. 전세 놓는 사람들 입장에선. 돈을 더 받으려고 하지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7,500만 원짜리를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이게 집주인이 있죠. 집주인. 그죠? 집주인이 있잖아. 이 사람이 전세를 놓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은행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이 있었죠. 그럼 부동산을 믿고서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주인한테요. 이 은행에다가 전화를 해라 이거야. 돈 이체하기 전에. 그죠? 하고 계약금은 조금만 쏘세요. 처음에. 계약금은 대출이 있으니까 100만 원만 쏘든 200만 원만 쏘는 거예요. 원래가. 계약금 조금만 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써요. 계약금 쏘면서 계약서 썼죠. 그리고 잔금 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서 쓰고 잔금 내는 날 오전 아침 일찍 9시 반부터죠. 은행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부동산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얼마나 남았는지를 좀 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다 전화해서 대출 잔액 증명이 나와요. 대출 잔액 증명. 그리고 애초에 계약금 들어갈 때 이걸 등기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 걸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계약금 쏘는 거고 또한. 그럼 대출 잔액 증명고가 나와요. 어디로 보내주냐면 부동산 팩스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집주인이 은행에다 전화를 해서 대출 잔액 증명 좀 떼가지고 이 팩스 번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동산에 팩스가 오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저희가 대출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얘네가 보고를 해요. 정직하게 보고하겠지. 왜? 대출, 저거 들어가면, 경매 들어가면 얘네도 다 받아야 되니까. 그죠? 얘는 거짓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등기상에 1억 2천으로 돼 있는데, 집주인이 좀 갚았대요.
그래서 등기상엔 1억 2천인데 8천만 원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셨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8천만 원 남았습니다. 이랬어. 예를 들어서 좀 갚았대. 이런 집주인이면 이런 일도 안 터져. 이렇게 착한 놈이면. 아유. 근데 남았대. 그럼 어떡하냐면 부동산에서 사장님 이거 근저당 말소 조건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근저당 말소 조건. 오늘 이게 주제야 또. 근저당 말소 조건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근저당이잖아. 요거를 말소해야 돼. 이거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넣어야지 말소해주지 은행에서. 그죠? 은행이 돈도 안 받는 이거 말소시켜주냐? 없애주겠냐? 안 없애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알죠? 그럼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사장님 전용 계좌를 부동산이 집주인한테 전용 계좌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문제였어 오늘. 전용 계좌 주세요. 이렇게. 그럼 집주인이 이게 나한테 넣으라 그래 내가 갚을게 이런단 말이야. 돈은 잘 들어. 돈은 내 손 떠나면 끝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돈은 내 손 떠나면 끝이야. 세상 살 좀 알고 있어. 뭐 곧 줄게. 돈은 내 손 떠나면 끝이야. 꼭 기억해.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냐? 그렇게 착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나처럼? 안 그래. 사람이 무서운가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변한다니까. 응?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넣어 내가 돈 넣으면 되니까 이러면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주인도 웃기지. 지가 받아서 뭐 하는데 계좌 이체 2번 해. 복잡하게. 그냥 은행 계좌 딱 주면은 네가 다이렉트로 넣으면 되는데 은행에선 실제로 말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소 전용 계좌 줘요. 말소 전용 계좌가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은행하고 부동산하고 보통 통화합니다. 담당자하고. 그래서 이거 저희가 말소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은행 담당자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거 7,500 지금 들어가면 바로 상환해주세요 이러면 은행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용 계좌가 오죠. 그러면은 여기 임차인 있죠. 임차인이 이 7,500을 은행으로 넣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말소 되면은 은행에서 말소를 부동산에다가 말소 증명서를 줘요. 말소 증명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 돈 딱 입금되고 말소 증명원 바로 출금해 줍니다. 줘요. 팩스로. 그러면 임차인은 그 말소 증명된 거를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주는 거야. 그럼 임차인은 그걸 갖고 있는 거라고. 보관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집주인한테 돈이 안 가고 은행으로 다이렉트로 갔죠. 그러면 이제 8천만 원이 없어지고 여기 대출 이제 5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7,500의 전세로 후순위로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2017년에 대출 낀 거고 나는 2018년에 나는 전세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집값이 1억 5천이야. 근데 500을 안 갚아서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처럼 1억 2천에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소액이고 뭐고 필요 없어. 순위대로 가는 거야. 순위대로. 500만 원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그럼 아까 얼마 남아요? 1억 1,800에서 500 빼야 되죠. 비용 들어갔잖아요. 200이. 그럼 1억 1,300이죠? 1억 1,300 중 나 7,500만 원 받아 못 받아? 다 받지. 받고도 돈이 남죠. 남은 금액은 집주인에게 또 줍니다. 뭐 2,100만 원 남겠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야. 그럼 집주인은 처음에 이 집 살 때 1억 5천이었죠. 근데 나는 1억이 들어갔죠. 1억을 대출 받았죠. 나 얼마 들어갔어? 처음에 5천 들어갔죠. 근데 이 사람 얼마 돌려받았어? 2,500 돌려받았죠. 이 사람 2,500만 원 손해난 거지. 예를 들어 2,500을 합시다. 손해난 거지. 그 집주인은 투자했다가 잘못된 거야. 그럼 2,500 손해본 거야. 이게 정당한 거지. 투자했다가 집주인은 손해본 거고. 임차인은 전세로 들어오면서 문제될 게 없잖아. 그쵸? 뭐 손해난 게 없잖아. 잘 받아 나갔잖아. 이 사람이 이사 나가야 돼요. 번거로움 생겨요 중간에. 그래도 돈은 보존됐잖아. 그죠? 이 사람은 공짜로 사니까 좋은 거고 집주인은 투자해가지고 만약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1억 6천이 됐다 이거야. 1억 5천에 사서 예를 들어 2억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내 돈은 얼마 안 들어가고 1억을 한 보증금을 받고 내 돈 5천 들어갔잖아. 그죠? 1억을 말소했으니까 이거 말소했으니까 그러면 5천 투자해서 1억 벌었으니까 또 5천 벌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집주인들 중에서는 정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방금처럼 말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돈 갖고 튀는 겁니다. 7천만 원을.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들어가실 때 전세로 들어가서 돈 모으겠다라고 하는 분들 좋았어.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 떼고 해라. 내가 이 얘기만 하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 부글부글 끓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잖아. 항상 여기서 얘기 못해요. 누구 있는데 저한테 자기 주위에 전문가 5명 있다고 막 이러면서 뭐 그런 한두 끝도 없어. 상담 사례가 한두 개야. 등기 떼가지고 뭐 등기도 못 보는데 5명 전문가 있다고 나한테 등기 안 보여준다고. 나중에 전화와 항상. 1년 뒤에 전화와.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 형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다 저지르고 전화와. 다 저지르고. 경매 들어가도 그래. 경매 들어가도
초반에 전화 안 와. 대응할 수 있을 때에 전화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다 저질러지고 나가지고 쩔쩔매가지고 쪽팔려가지고 그런 건 얘기도 못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렇게 경매 당했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미 결과물 다 나온 걸. 아유,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전셋집에 들어가는 거를 많이들 들어가세요. 전세 환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응? 공짜라면 그냥 뭐 뭐 말도 있잖아요. 양잿물도 마신다고 속담이 있어요. 전세가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문제는 뭐예요? 전세 들어가서 문제는 잘 살고 나오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매우 많아요. 매우. 저는 제가 경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경매 전문가란 말이에요. 경매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거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가면은 전세세입자들 참 불쌍해요. 돈 못 돌려받고 쫓겨나야 되거든. 그 낙찰자인 나한테 이사 비용 요구해. 이사 좀 가게 선생님 사장님 돈 좀 주세요. 뭐 이러면서 막 뭐 좀 줘요. 뭐 협의해서 이렇게 조금 주고 뭐 이러는데 이거 관례적으로 하거든. 우리 경매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내보내고 올 때 하고 막 그래. 근데 돈 다 받아 나가는 사람은 이제 돈 다 받아 나가면서도 이사 비용 달라면 안 줘요. 뻔뻔하다 나가 이렇게 되거든요. 세게 나가거든요. 사람과의 전쟁이라서 사람이 이게 부동산 하면 좀 억세져. 어쩔 수가 없어. 뭐 밀당을 해야 되니까 막 좋은 말은 안 들어. 막 싸운다고 아주 험해져. 어쩔 수가 없어. 뭐 그런 거거든. 그런 건데 정말 안쓰러운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요. 몇 천만 원 막 뜯기는 사람들 이런 분. 몇 천만 원 뜯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악으로 만약에 이거가 번지면 내 돈 5천만 원 가지고요. 1년에 3억 버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기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합법이지만,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좋은 법은 아니잖아. 합법이라서 무조건 좋은 법이냐? 그럴 수는 없거든. 합법이라고 하지만 악행으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5천만 원 투자해서 1년에 3억 버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이거를. 너무너무, 이건 진짜 일도 아니게 저지를 수 있어. 갑과 을관계에서 내가 갑이면서 상대를 을로 만든 다음에 돈을 막 땡겨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제가 부동산에 하면서 이거를 강의하고 뭐 이제 깊이 있게 점점점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딱 옛날부터 느낀 게 이게 진짜 나쁜 쓰레기들이 많구나. 인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나. 누구든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나 또 젊은 애들이야. 젊은 애들. 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애를 그 돈 몇 천만 원 하는 게 얼마나, 야, 돈 400만 원도 당장 힘든데 돈 몇 천만 원을 말이야 정말 그게 되겠냐. 그 나쁜 놈. 그 진짜 찾아다가 진짜 아유 진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 벌고 싶냐?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사기 치지 말고 차라리 수업을 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게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강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으로 해서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당하고만 살고, 그러니까 당한데 재테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랄까 재테크를 못하니까 맨날 돈 사기나 치고 다니는 거야. 막다른 경제에 나다르면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사기를 쳐버리는 거야.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딱 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돈 벌어봤자 선하게 못 벌어요. 선하게 벌지 못하면요 큰 돈 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 선하게 벌 수 없어요. 선하게 벌면서 윈윈이 되는 방법이 있어. 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누구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집값이 오르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사기를 치면 안 되고 정정당당하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간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베풀고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훌륭한데 이게. 사기친 거 이게 구속도 안 돼. 이건 답이 없어. 이건 답이 없어. 민사법이야 이거는. 그냥 합의도 안 돼. 그냥 없어. 배째 이러면 끝이야. 법이 그래요.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좀 합법이지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그걸 이용하는 자들에게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있고요. 해마다 저한테 전화가 오고요. 해마다만 다행히 분기별로 와. 요즘 전화도 잦아져. 점점 유명해지니까. 전화가 계속 잦아져. 뭐 별 전화 다 와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요거 좀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요. 좀 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거든요. 최대한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예.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카톡을 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상담하셔도 좋고 단체 우리 카톡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셔서 리얼티쌤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들어왔어요. 상담해도 좋고
아셨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부동산이 문제야, 부동산이. 부동산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복비 받아 먹으려고. 아유. 부동산이 문제야, 부동산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리얼티였습니다.